갓난아기 1명, 18살 엄마 1명, 그리고 죽음의 국경을 넘어야 했던 단 한 번의 밤. 아이가 울면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아기는 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16 소녀는 이제 자신이 엄마가 되어 3달 된 아기를 품고 비 내리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또 다른 엄마를 만납니다. 갓난아이와 함께 건넌 죽음의 국경.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의 작은 마을. 저는 그때 15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두만강 바로 옆이었어요. 창문만 열면 강 건너 중국 땅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죠.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 일을 나가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보따리 장사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물건 사다가 장마당에 파시는 일이었어요. 효주야, 엄마 다녀올게. 열흘이면 돌아온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경을 넘으셨습니다. 겨울엔 강이 얼어서 걸어서도 건널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안 계실 땐 늘 심심하고 외로웠지만 돌아오시면 중국 과자도 사다 주시고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2월 어머니가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이 좀 늦어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2달, 석 달, 6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잡히면 반드시 연락이 와요. 보위부에서 가족 확인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오시려나 하면서요. 장마당에 나가도 엄마 친구분들한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겁이 났어요. 탈북한 걸 물어보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6달을 기다렸을 때 엄마 친구분이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효주야, 너 이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다. 내 엄마가 북한으로 돌아오다가 세상을 떠났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라도 확인하러 오는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엄마는 안 죽었어. 중국 어디선가 살아 계실 거야. 16살 소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엄마를 찾아야겠다. 그것이 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2월, 저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꼭 1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배급은 나오지 않았고,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아가며 근근히 살았죠. 밤이면 엄마 생각에 울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실까? 정말 돌아가신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중국에 가서 확인해보자. 겨울이 되어 두만강이 얼었을 때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들 국경이 가까워서 어디로 건너는지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서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 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추워서였죠. 2월 새벽 강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아세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엄마를 찾아야 하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중국 장백 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네, 엄마. 작년 3월에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국경에서 돌아가셨어.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강을 건너다가 그만. 엄마 친구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를 보러 북한으로 오시다가 추위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누구한테 가야 하지? 16살 소녀는 중국 땅 한가운데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자니 거기도 이제 집이 아니었어요. 엄마 없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중국에 남자니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울다가 엄마 친구분이 말씀하셨어요. 효주야, 내가 영지 재배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밥이랑 잠자리는 내가 마련해 줄게. 여기서 좀 있다가 천천히 생각해 보렴. 저는 그렇게 중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왔다가 엄마를 잃은 채로요. 매일 영지밭에서 일했어요. 버섯 따고 물 주고 상자에 담는 일이었죠. 손은 거칠어졌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엄마 생각이 덜 났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영지밭 근처에서 일하는 30대 총각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줬죠. 그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도 없고 고향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하고 같이 살래? 내가 너 지켜줄게.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17살 소녀가 중국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18살 때였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아,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제 엄마는 저를 키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2018년 가을,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가 됐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분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밖에 나갈 때마다 공안 단속이 무서웠습니다. 더 큰 일은 2019년 봄에 벌어졌습니다. 제 언니가 공안에 잡힌 거예요. 언니도 저보다 먼저 중국에 와 있었거든요. 그날 언니네 집에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차례구나. 며칠 후 정말로 공안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제 딸은 생후석 달이었어요. 공안들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아기를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 북한 사람 있어?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공안들이 집 안을 훑어봤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은 채 구석에 앉아 있었죠. 임신한 배가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배가 좀 나와 있었거든요. 아내 임신했어요. 지금 몸조리 중입니다. 남편의 거짓말이었지만 다행히 공안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찾아온 공안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재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언젠가 잡히면 나는 북한으로 끌려가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우리 엄마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땅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를 보며 다짐했어요. 엄마는 너를 꼭 지킬 거야. 엄마 없이 자라게 하지 않을게. 한국으로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생후석 달 된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먼저 브로커를 알아봤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들 사이에는 한국 보내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거든요.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브로커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혼자야? 아니면 식구가 더 있어? 아기가 있어요. 석 달 된 딸이요.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브로커가 말했어요. 아기 데리고는 힘들어. 산 넘을 때 울면 다 죽어. 그래도 가려면 어른 3명 값 내야 해. 어른 3명 값이요? 한 사람 보내는데도 몇 천만 원인데 3명이면 얼마예요? 저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한국 가서 갚을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 엄마 없이는 못 키워요.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허락했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나 봐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남편한테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아기 데리고 한국 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가기로 했어요. 미안했지만 말하면 못 가게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중국 사람이었어요. 아기를 여기 두고 가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기 기저귀,
분유, 옷까지. 그런데 브로커가 말했어요. 집 많이 가져오지 마. 산 넘을 때 힘들어. 결국 기저귀 몇 장과 작은 담요만 챙겼습니다. 딸아이를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네. 그래도 우리 꼭 자유로운 곳에 가자. 거기 가면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숨지 않아도 돼. 엄마가 공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날 밤 남편이 일 나간 사이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문을 닫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집에서 딸을 낳았고 처음 엄마가 되는 기쁨도 느꼈는데 이렇게 몰래 떠나야 하다니.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새벽 3시 약속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승합차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다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기를 데리고 와? 미쳤어. 산 어떻게 넘으려고? 사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자, 출발한다. 한 일주일 걸릴 거야. 산 넘을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특히 아기 울면 큰일 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제 품 안에 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꼭 살아서 한국 가자. 엄마가 널 지킬게. 사흘을 차로 달렸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차멀미였어요. 저는 원래 차만 타면 속이 메스꺼운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산길을 계속 달리니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토하고 싶은데 참아야 하고, 머리는 지끈거리는데 아기는 돌봐야 하고, 더 큰 문제는 모유가 안 나온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와 멀미 때문인지 가슴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파서 울고, 저는 젖을 물려도 안 나오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아기 좀 안아줄까요? 같이 가던 언니 한 분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갈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어요. 원래 하루에 8번은 먹여야 하는데 그날은 한 번밖에 못 먹였습니다. 내가 왜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냥 중국에 두고 올 걸 그랬나? 아니, 아예 오지 말 걸 그랬나?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드디어 산을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산 너머가 라오스야. 거기만 넘으면 절반은 온 거야.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라 차갑지는 않았지만 산길이 미끄러웠어요. 아기한테 비닐 씌워. 비 맞으면 안 돼. 브로커가 비닐을 줬습니다. 저는 딸을 가슴에 꼭 안고 그 위에 비닐을 덮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상상보다 가팔랐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고 지늘게 미끄러져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기를 먼저 감싸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기까지 안고 있으니까 2배로 힘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산을 넘는 내내 울지 않은 거예요. 보통 아기들은 배고프면 울잖아요. 기저귀 젖으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그런데 우리 딸은 4시간 내내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품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아가야, 엄마 마음을 아는 거니? 울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서 나는 눈물인지, 미안해서 나는 눈물인지 모르겠었어요. 다 왔어. 저기 불빛 보여? 저게 라오스 마을이야. 브로커의 외침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 아래 불빛이 보였어요. 거의 다 온 거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평지에 발을 디뎠을 때 그제야 딸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비닐을 벗겼더니 아기 이마에 땀띠가 났어 있었습니다. 비를 막으려고 비닐을 씌웠더니 너무 더웠나 봐요. 아가야, 미안해. 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딸은 그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 말 들어줘서. 우리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차를 타고, 걷고, 다시 차를 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이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됐구나 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일단 여기서 대기해야 해. 한국 갈 수 있는 허가 나올 때까지. 브로커가 우리를 어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임시 수용소 같은 곳이었어요. 작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곳이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개미가 득실득실했거든요. 벽을 타고 올라가는 개미, 천장에 붙어 있는 개미, 온통 개미 천지였어요. 여기서 지내야 해요? 응, 한 달쯤 걸릴 거야. 참아, 한 달이요. 이 개미 천지에서 아기를 데리고 한 달을요? 그날 밤이 악몽이었습니다. 딸을 재우려고 눕혔는데 개미들이 아기 몸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털어내고 또 올라오면 또 털어내고 결국 잠을 포기했습니다. 밤새도록 딸 옆에 앉아서 개미를 잡았어요. 손으로 잡고 휴지로 닦아내고 계속 그랬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10마리가 오고 10마리 잡으면 100마리가 오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개미들이 좀 줄었습니다. 딸은 그새 잠들어 있었고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벽에 기댔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런 날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만 줬고 그나마도 태국 음식이라 입에 안 맞았어요. 딸은 모유를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모유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탈북자 언니들이 도와줬어요. 분유를 구해다 주기도 하고 제가 너무 지쳐 있으면 아기를 봐주기도 했죠. 효주야, 좀만 참아. 곧 한국 간다. 언니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고향을 떠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열이 났어요. 이마가 뜨끈뜨끈했습니다. 개미한테 물린 건지 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져라. 밤새 딸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 밤은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빌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제 딸만큼은 살려주세요. 다행히 이틀 후 열이 내렸습니다. 딸이 다시 미소 지었을 때 저도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반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브로커가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 이제 출국 허가 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딸아, 우리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 간다. 조금만 더 힘내자. 2019년 여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왔구나. 여기가 자유의 나라구나. 딸을 안고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공항, 환하게 웃는 사람들, 한글로 쓰인 안내판. 엄마, 저 한국 왔어요. 여기선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말투도 배우고 은행 쓰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런데 하나원을 나와 혼자 살게 되니까 막막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화기 쓰는 것도 어렵고 마트 가는 것도 무섭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분이 이모였어요. 효주 씨 맞죠? 저는 하나센터에서 나온 봉사자예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모는 첫날부터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야죠. 같이 가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만드는 것도 이모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엔 마트에 갔습니다. 필요한 거 골라봐요. 쌀, 김치, 라면. 이런 거 필요하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중국에선 몰래 숨어 살았는데 여기선 당당하게 장을 볼 수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이모가 물었어요. 배달 시켜 먹는 거 알아요? 배달이요? 전화로 음식 주문하면 집까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신기했습니다. 전화로 음식을 주문한다니요. 이모가 번호를 가르쳐 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기 1H 3단지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H 3단지요. 전화 저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LH를 숫자 1과 H로 읽었거든요.
LL이 소문자로 쓰여 있어서 숫자 1일로 본 거였어요. 결국 이모가 대신 주문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죠.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이모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모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필요한 걸 도와주셨죠. 딸 분유 사는 것, 기저귀 사는 것, 병원 예약하는 것.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이모가 치킨을 시켜주셨어요. 효주 씨, 야식 먹어요.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죠. 뜨거운 치킨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 계신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엄마도 이렇게 저를 챙겨주셨는데. 이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 효주 씨 한국에서 잘 적응해야죠. 이모는 그렇게 3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으시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모도 건강이 안 좋으셨대요. 그런데도 저를 챙기러 오셨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모는 나한테 또 다른 엄마구나. 이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바빠졌어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딸 키우고, 정신없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모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모도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도 바빴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모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밥을 먹을 때, 병원에 갈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그때 이모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더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건 이모 덕분인데 연락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모? 어머, 효주야. 잘 지내? 이모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변함없이 따뜻한 그 목소리. 이모,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빴잖아. 학교 잘 다녔어? 네. 졸업했어요. 이모 덕분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모를 꼭 다시 만나야겠다. 그러던 중 어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자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 아픈 과거를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기회에 이모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의 엄마를 찾아 중국에 갔던 일, 생후 석 달 아기를 안고 산을 넘었던 일, 그리고 한국에서 이모를 만났던 일. 저를 살린 건 이모였어요. 이모가 없었으면 저는 한국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이모를 찾아줬어요. 그리고 재회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이모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모, 효주야.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모도 우셨고 저도 울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이모,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잘 컸구나, 우리 효주. 이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방송이 끝나고 이모와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요. 딸도 데리고 갔죠. 이모, 이 아이가 그때 산을 넘었던 그 아기예요. 이제 5살이 됐어요. 어머, 이렇게 컸어? 이쁘다. 이모가 딸을 안아주셨습니다. 딸도 이모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물었어요. 엄마, 저분이 누구예요? 응. 엄마한테는 2명의 엄마가 있단다. 2명이요? 그래. 하나는 북녘에 계신 할머니, 엄마를 낳아주신 분이야. 또 하나는 오늘 만난 이모, 엄마를 한국에서 키워주신 분이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밤에 딸을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이모 덕분에 한국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저는 행복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엄마 무덤에 꼭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엄마일 것 같았어요. 자유로운 이 땅에서 딸과 함께 이모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차례예요. 이모처럼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